어떤 내용까지 썼어? 저항력 있을 때 운동? 진공함수랑 공기 마찰 있을 때 어떤 높이에서 낙하시켰어? 한 2m 2m? 1m 차이가 있어? 그 2m일 때 너무 오차가 심해서 약간 찍을 때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작게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1m를 2m면 거의 차이 없을 텐데. 물체를 몰랐는지가 중요하다. 어? 물체를 뭘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똑같이 뭐 쇠구슬을 갖고 했겠지? 쇠구슬 갖고 했지? 네, 고무 고무공? 너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클리닉 시간 맞지?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클리닉 시간 이용해 갖고 작년도 인천예술영재학교 과학예술영재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정윤이 내용을 한번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할게.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일반적으로 이 물체가 공기저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겠지. 얘는 진공에서 특징을 갖는다라고 할게. 자, 그럼 얘에게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밖에 없어? 중력이라는 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물체는 작용하는 힘이 mg라는 힘밖에 없고 이게 ma라서 가속도가 항상 g를 갖는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겠지. 오케이?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거야. 하지만 공기 중에서는 달라. 자, 공기 중에서는 다른 특성을 갖게 돼. 자, 이쪽에 지면이 있고, 자, 물체가 이 위에 있대. 자, 이 위에 있는데 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뭘 받지? 중력을 받아. 자, 처음에는 얘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갖는 힘이 중력이 맞아. 그런데 이 물체가 이 면을 내려오는 동안에 얘는 임의 위치에서의 작용한 힘을 살펴보니까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어? mg라는 힘이 있고 윗방향으로 공기 저항력이라는 힘이 있게 돼. 이때 공기 저항력은 여기에서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앞서서 서술하는 내용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지? 저항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지. 에이쿠. 저항력은 크게 두 가지야. 얘는 유체 속, 즉 공기 중이나 액체 속에서 물체가 진행하게 될 때 두 가지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첫 번째, 자, 물체가 비교적 느리게 갈 때, 자, 물체가 느리게 갈 때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 저항력을 뭐라고 하지? 그 저항력을 뭐라고 할까? 그 저항력을 무슨 저항이라고 혹시 기억하니? 물체가 가는데 주변에서 얘네들이 유체에 의해서 쓸려버려. 쓸리는 저항력을 받거든. 속력이 느릴 때 가는 저항력이야. 모르는구나. 점성 저항이라고 해. 점성이라는 게 뭐야? 끈적거림 때문에 생기는 저항이야. 오케이? 그래서 속력이 느리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점성 저항력은 저항력 스몰 f라고 썼을 때 저항력이 속력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고 얘는 비교적 느릴 때 물체의 속도가 작을 때 갖게 되는 저항력이라고 해. 책에 따라서 이 저항력은 그냥 일반적으로 절대 기준이 없는 걸로 보통 써. 근데 물리책에 아레아라는 사람이 쓴 클래시컬 메케닉스라고 하는 고전력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얘 저항력이 속력이 정의돼 있어. 25m/s보다 느린 속도로 가면 점성 저항을 받는다라고 해. 근데 그게 절대 기준은 또 아니야. 책마다 언급하지는 않아. 그 책에서만 선생님이 본 거야. 그래서 이 저항력 F는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 CV라는 속력을 갖는다라고 쓸게. 여기서 C는 비례상수야. 유체의 점성도 끈적거림. 그리고 물체의 표면 상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면적, 유체와 접촉하는 면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값이야. 오케이? 하이탑 우리 보던 책에 보면은 스톡 법칙이라 그래갖고 구해진 게 있어. 한번 참고로 봐. 응?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자, 한편 두 번째, 속력이 매우 빠를 때는, 자, 이런 걸 느껴본 적 있나 모르겠다. 엄마는 아빠 차를 타고 가. 창문을 내렸어.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봐. 처음에 손 내민 상태에서 쭉 가게 되면 천천히 갈 때는 바람이, 공기가 내 몸을 스치는 느낌이 있을 거야. 그리고 뒤로 밀려지는 힘을 받게 돼. 그때 저항이 얘야. 그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생겨? 빡 빨라지게 되면 팔이 뒤로 확 제껴지는데 와서 공기 분자가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와서 때리는 느낌을 받게 돼. 그 저항력을 압력 저항이라고 해. 압력 저항이라고. 이 압력 저항은 자, 얘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이야. 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얘는 비교적 빠를 때, 나타나는데 그 한계가 아까 그 사람 아레아라는 사람이 쓴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는 25m/s 내지 32m/s 정도다라고 쓰고 있어. 그보다 빠를 땐 또 정의하지도 않아, 이분은. 그래서 보통은 저항력이 속력에 비례합니다. 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 자, 이때 저항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BV 제곱이라고 쓰자. 오케이? 그래서 BV 제곱이라는 압력 저항이라는 힘이 나타난다라고 해. 오케이?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주제. 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때는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임의의 위치에서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이 뭐가 되지? mg-cv다 라고 쓸 수가 있다. 이 값이 뭐가 돼? ma야. 임의 위치에서는 가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가속도를 갖게 돼. 오케이? 요 구하는 과정은 좀 이따가 한번 볼게.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거기까지 실험을 못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위과정까지 실험이 된 거야. 너는 충분히 지나면 면접관이 질문할 수가 있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어떻게 운동하지? 라는 걸 질문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저항력이 점점 커져. 속력이 빨라지니까. 가속도 있으니까 속력이 빨라지긴 해. 저거보다는 느리겠지만. 자, 점점 빨라지다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mg라는 값과 kv가 같아지는 때를 갖게 될 거야. 이때 갖게 되는 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단 속도라고 불러. 그래서
자, 같아지는 순간의 속력이 그 이후부터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 근데 이건 충분히 몇백 미터에서 낙하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야. 자, 그래서 VT라는 값은 어떻게 K분의 mg라고 한다. 그래서 고무공보다 훨씬 더 가볍고 부피가 큰 녀석을 이용하게 되면 질량이 작기 때문에 종단 속도가 작거든. 그래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 또 비가 오는 것도 역시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지. 빗방울도 종단 속도가 약 10m/s 정도가 돼. 땅에 내릴 때 그래서 물방울이 10m/s 정도로 내려온다라고 얘기하지. 만약에 공기장이 없으면 얘는 지표면에 도달할 때 총알보다 더 빠를 거야. 맞으면 죽어버리지. 자, 그래서 요런 종단 속도를 봤는데 이거를 관찰하지 못했단 말이야. 정윤이가 관찰한 것은 얘를 해석해 줘야 돼.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봅시다. 자, 얘는 식을 써주면 얘는 mg-cv라는 녀석이 ma야. 근데 a라는 녀석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지. m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식이 돼버려. 그래서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는 식이 나와버리는 거야. 아마 참고자료 볼 때 많이 나왔었을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속도에 관한 식이지. 속도에 대한 0차항, 1차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속도에 대한 식과 그 나머지 변수를 따로 분리해보자. 이건 미분하라는 뜻도 있지만 dt라는 값분의 dv라는 값의 b야. 그래서 변수를 분리할 수가 있어. 변수를 분리하면 얘는 다음과 같이 돼. mg-cv분의 dv라는 값은 m분의 1 dt라는 값이 되는 거야. m분의 1 dt다. 자, 얘는 인테그럴 mg-cv분의 dv라는 값이 인테그럴 m분의 1 dt다라고 얘기해. 시간은 0부터 t까지. 속도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이미 속도 v까지라고 쓴다. 오케이? 우변은 쉽게 계산할 수 있어. 자, 우변은 m분의 1 곱하기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dt가 되지. 우리 미분 개념 좀 해줬었지? 자, 미분에서 적분 개념 좀 해줬었지? 자, 얘는 1이라는 값의 적분이야. t의 0제곱이거든. t의 0제곱이니까 뭐가 되지? n분의 1 곱하기 0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t 0 플러스 1 0에서 t까지야. 그지? 이거 넣고 빼주고 이거 넣고야. 그럼 얘는 뭐가 되니? n분의 t라는 값이 돼. 좌변은 치환을 시켜줘야 돼. 어떻게 치환을 시켜주냐면 mg-cv라는 값이 u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렇다면 얘는 변화될 수 있어. 얘를 누구에 대해서? v에 대해서 du를 미분해 봐봐.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얘는 상수니까 0이 돼버리고 뭐만 남니? 마이너스 c만 남겠지. 따라서 dv라고 하는 녀석은 dv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c분의 du라고 바꿔 써줄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적분 구간도 바뀌어지는데 v0에서 v가 0이면 mg라는 값에서 어디까지야? mg-cv라는 값까지야. 자,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바뀌어 쓰게 되지. 얘는 mg에서 mg-cv까지 어떻게? 마이너스 c분의 1 곱하기 u분의 du라고 쓰게 돼. 얘는 일반적인 선형함수의 적분법으로 적분이 안 돼. 왜? 얘는 마이너스 1승이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무한대가 돼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 갖고 안 하고 특별한 경우가 돼버려. 어떤 값이 되냐면
인테그럴 x분의 dx라는 녀석 적분하면 ln 함수라는 게 나와. ln x 더하기 c야. 정윤이 ln 함수가 뭐지? 들어본 적 있지? 뭐지? 로그 함수지. 미수가 2인 로그 함수야. ln은 로그 2야. 미수가 2인 자 로그 함수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버리므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c분의 1 곱하기 ln. 이거 넣고 빼기 이거 해주게 되면 ln은 나누기로 묶이지. ln a 빼기 ln b는요. 뭐가 돼? ln b분의 a가 된단 말이야. 그지? 로그 성질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이게 돼버리네. mg분의 mg-cv가 이 값이다. 그럼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좌변과 우변이 같아. 즉 ln mg분의 mg-cv다 라고 하면 이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우변은 c가 여기 있으니까 m분의 ct가 되겠네. 자, 얘 역을 살펴보자. ln 함수의 역함수가 익스포넨셜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취하게 되면 얘는 ln 미수하고 같이 취급되지만 얘는 안에 있는 값이 돼버리지. 그래서 mg분의 mg-cv다 라고 하면 이거 미수가 2인 값이니까 보내주는 거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분의 ct라는 값이 돼버려. 다시 정리하면 얘는 mg-cv라는 녀석이 mg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분의 ct야. 따라서 cv라고 하는 값은 mg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분의 ct라고 얘기하고 v는 시간에 관한 값으로 c분의 mg야.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분의 ct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자 0에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보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이 값이 뭘로 가버리니? 이 값이 0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익스포넨셜 함수의 특징이야. 그러면 얘는 이 값이 되겠지. c분의 mg. 앞서 풀이에서는 k분의 mg가 되는 거야. 이것 값으로 가게 돼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 가면 종단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이때 기울기가 가속도지. 처음 기울기는 g야. g. 그리고 가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되는데 이때 종단 속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윤이가 한 거는 속도가 요 중간값까지.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1m 떨어지는데 몇 초 걸리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몇 초 걸려야 돼? 1m 떨어지는데 얼마 걸려야 돼? 0.1초 정도가 걸려? 2는 2분의 1, 9.8 t제곱이야. 그러면 t제곱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니? 9.8분의 2가 돼버리지.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t라는 값은 49분의 얼마? 10이 돼버립니까? 그럼 얘는 t는 얼마가 되니? 7분의 루트 10초가 걸리겠지. 이게 약 3.3 정도 되니까 7분의 3 정도의 값을 가게 되네. 근데 그거 차가 상당할 텐데 측정 뭐 갖고 측정했어? 카메라 분석했어? 동영상 분석해갖고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커트스로 센 거지?
똑같을 텐데 1m 갖고는 티도 안 나는데. 티 났어? 거의 안 나지. 얘는 여기 있어서 거의 자이막하고 거의 비교 못할 정도로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건물 위에서 떨어뜨리고 막 이래야 돼. 근데 바람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막 이래. 쇠구슬 같은 경우 쓰지 않으면. 실제로 옛날 선배 중에 학교 옥상에서 4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차이가 없었대, 거의. 그 정도 차이를 관찰하기도 힘들다고 해. 민성이도 질문할 거 있으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럼 쌤이 정리 한번 해주도록 하지. 자, 그러면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랍니다. 왜 수학 갖고 왔지 내가? 과학이지? 수학하고 같이 있네? 오이씨. 왜 수학도 같이 있지? 수학은 건너가 과학 마 뒤에 있어. 과학. 새끼들 어쩐지 장수가 많더라. 영재학교는 전통적으로 물리나 이런 것보다 생물하고 지학이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 다음에 특히 생물에서도 생물의 분류 쪽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다. 생물의 분류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야. 생물 분류를 잘 한번 봐두셔야 해. 작년에 전체 9문제가 나왔는데 물리가 2문제, 화학이 2문제 정도 나왔나 봐. 그 다음에 생물이 2문제, 그 다음에 지구가, 화학, 생물, 지학, 화학, 지학, 생물, 화학, 물리. 화학이 3문제 나왔나 보다 작년에. 여저! 정찰이야 이놈식이. 하나 보고 하나 풀고 하나 보고 하나 풀고 이렇게 하자.
자, 1번 누가 나와서 풀어볼까? 하주? 얘는 이 바다 기준 안 줬어요. 상관없어요. 그 내가- 비율 일정도 하는데. 내가 찾기 나름이죠. 자, 하주가 나와서 해보자. 자, 하주 친구가 하는 걸 한번 보고 자기 내용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칠판 지워줄게, 잠깐만.
설명해 볼래? 그래서 제가 헷갈렸을 때는 가장 최하점이다가 다음에는 다시 P점을 원래대로 그대로 그래서 최하점이 L만큼 지났을 때 운동에서 최대가 되고 위치 에너지는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점을 지면을 놓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절반이 돼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사람 없니? 정인이, 너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봐봐. 아, 이거 맞아. 설명 듣고. 이제 전기에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변환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움직이고 그대로 됐고, 하지만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때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전기를 변환했기 때문에 L만큼까지 갔을 때 운동 에너지는 원래는 이만큼 갔지만 전기 에너지 덕분에 운동 에너지가 줄어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도 이런 전기를 변환돼서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생각 드는 사람. 나는 좀 달라요. 수고했어. 난 좀 달라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지고 위치 에너지가 0이 된다 해서 니성이도 이런 유지. 얘는 여기서 전기 에너지를 여기서 사용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고 증가하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이런 모양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그대로니까 형태가 많이 다르지, 하주야. 민성이도 같은 개념이지. 응? 형태가 많이 다르지. 요거를 이런 형태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 자, 너는 너무 답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썼고, 그 다음에 정윤이하고 민성이는 너무 평범하게 썼어. 응?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자. 힌트는 하주가 얘기한 거 똑같아. 어떤 개념이지? 자,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이 없단 말이야. 오케이?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이 없어. 이때 시간에 따라 나타내야 된다면 좀 더 복잡할 텐데, 얘는 이동 거리에 따라서 나타났어. 이동 거리가 주어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자, 첫 번째 정상적인 상태에서 에너지 그래프를 이야기한다면, 자, 얘는 거리에 대해서 전체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써줄 수가 있어. 그치? 자, 근데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이 없단 말이야.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돼? 얘는 0인 위치를 잡기가 힘들지, 그치?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윤이하고 민성이 같은 답을 쓰려면 가장 아래쪽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라는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L이 될 때까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될 거야. 이게 포텐셜 에너지야. 이거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0이었지. 맞아? 0에서 출발해서 최고 속력을 갖고 다시 감소해서 0이 되는 위치까지 나타나야 되겠지. 얘가 운동 에너지야. 그래서 두 녀석의 합이 항상 역학적 에너지 이거와 같아야 된다라고 그려주는 게 좋아. 지금 너는 이게 항상 밑에 있잖아.
항상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운동이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차이를 크게 뒀단 말이야.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기의 충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일부를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대. 자, 바꿔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지. 거래소의 에너지를 살펴보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야 해. 그 일부가 뭘로 바뀌게 돼?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돼. 자,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자, 바뀌었다가 다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살려주는 거지. 그래서 어때? 다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게 해줬다라고 해. 오케이? 자,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이거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는 다시 어떻게 돼버립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오케이?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이 운동 에너지의 합이란 말이야.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나타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이것도 기준점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랜덤하게 이런 형태로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틀린 형태는 아닌데 여기 얘네들은 뭘 생각하니? 일반적인 개념도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답지가 정윤이하고 민성이 같은 답지는 굉장히 많을 거야. 그리고 하주는 너무 답지를 높이를 너무 포텐셜 에너지 크게 잡은 거야. 독특은 한데 너무 일반적이진 않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반적이진 않아.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크게 잘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거 그림은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차단했을 텐데 뭘 중점으로 봐? 포텐셜 에너지 기준을 안 줬다는 걸 중점적으로 채점했을 것 같아. 의도가, 출제자 의도가. 이 문제는 세종과학고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지. 공동 출제하고 있어. 광주형제도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화학 문제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화학교에서 앙금 생성, 화합물의 혼합물의 분류, 물질의 분류 이런 것도 제법 많이 나와.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즐기셨는데 제가 빠져서 수행이 못 본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거 인과형 장년 기출 문제야. 앞에 수학이 있는데 수학은 풀지 말고 과학만. 그건 했어 지금. 이거 했어요?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두 번째 하고 있어. 팔 쓰는 건 괜찮니? 네,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풀 수도 있어요. 안정하라고 해. 핀 박았을 텐데.
1년 뒤에 핀 빼준대. 네. 살 째고 또 빼는데 또 수술을 이번 하루 정도 한대요. 겁나 아파가지고. 아니 전신 마취는 상관없어요. 아, 깨고 아프지 보면. 진짜 문제가 좀 이상하다. 네. 문제가 좀 이상해. 이해가 약간 어려워요.
흰색 고체물질이 들어있는 시합병 4개인데 당연히 가라는 고체물질이네요. 어? 이게 무슨 소리? 뭐가? 아 이걸 녹인 거야. 아, 시약 물질 구분해주고 삼각 플라스크에 고체 물질을 두 종류씩 소량 넣고 충분한 물을 붓는다. 내 상식에 반하는 문제가 있네. 결과가 내 상식에 반하는데. 정리 다 했어? 정리가 발표해볼까? 어? 어? 생각하고 있어? 응? 다 했어? 어? 그럼 하주가 먼저 1차 발표해볼까? 여기는 불꽃색이요. 응? 맞아요. 무색. 색이에요.
설명해봐야지 말로. 처음 다의 결과를 봤을 때 물질 B와 물질 C의 극도선이 가까웠으니까 물질 B와 물질 C에 포함하고 있는 금속 원소의 색은 금속 원소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이 같고 또 다른 새로운 물질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B와 C는 염화나트륨 아니면 질산나트륨 아니면 물질 X이고 그 다음에 A의 반응을 봤을 때 A는 B, C, B와 반응을 했을 때 모두 앙금이 생성되는데 근데 B와 C처럼 A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면 A와 B랑 C가 반응을 했을 때는 앙금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한테는 이온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A는 염화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이 아닙니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물질은 질산은 또는 물질 X입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이제 B와 C가 무조건 얘네들이기 때문에 E와 얘는 D가 가질 수 없어 D도 X 아니면 AGN3로 A와 D가 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 이제 가정을 지어서 만약 D가 AGN3일 때는 물질에 나온 대로 B와 D가 반응을 했을 때는 앙금이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염화음을 생성하는 B가 NaCl이 되고 C는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NaCl을 가져가게 되고 A는 자동으로 물질 X가 됩니다. 그 다음 가정으로는 물질 D가 모르는 물질인 X라고 했을 때는 A가 AgN3가 되게 되는데요. 물질 A가 AgN3를 했을 때 A는 B, C, D와 반응을 했을 때 모두 앙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B와 C가 반응한다면 NaCl과 NaNO3가 무조건 반응을 해야 되는데 AgNO3는 NaNO3랑 앙금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X라는 물질의 성질을 한번 너가 얘기해 볼까? 여기서는 X라는 물질의 성질을 쓰는 게 주 키포인트일 것 같아. X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일까? 일단 B와 C가 이거기 때문에 X가 NA 포함한다면 이것은 이 가정은 틀렸고 NA를 포함할까? NA를 포함을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B, C, D와 모두 앙금을 생성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B, C, D와 앙금을 생성하려면은 NO3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고 나트륨이랑 얘네들도 생성을 안 하기 때문에 AG와 CL과 AG 아니면은 CL과 앙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 X라는 물질 A라고 넣으면 다 앙금이 있네, 그치? 고체 물질이네, 가라앉는 고체 물질이. 첫 번째 조건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치? 그냥 얘네들이 모두 앙금을 그럼 A가 X라면 X의 성질이 어떠냔 말이야. AG와 NA와 자, 아인이가 생각하는 X는 어떤 물질일까? 정윤이가 생각할 때 X는 어떤 물질이지? 그렇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어야 된다는 거야. 불용성.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배울 때 이런 걸 배웠잖아. 물에 잘 녹는 염이 있어. 물에 잘 녹는 염은 다음과 같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양이온으로 나트륨 이온을 포함하거나 칼륨 이온을 포함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수용성이야. 물에 무지 잘 녹아. 알칼리잖아. 알칼리 물질이란 말이야. 알칼리가 무슨 뜻이야? 물에 잘 녹는 이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도 물에 잘 녹아.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포함된 경우도 대부분 물에 녹는데 은이온만 아니야. 은이 경우에는 앙금이 생기는데 나머지 염화물들은 다 물에 잘 녹아. 그 다음에 자, 절대 깡패가 있어. 깡패치죠. 질산이온을 포함한 질산염들은 100% 물에 녹는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트륨과 질산이온을 모두 갖고 있는 이 물질은 누구하고도 반응을 안 해.
이해해? 앙금이 전혀 안 생긴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렇다면 X라는 물질 자체는 불용성이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앙금이 생길 수 있는 물질은 물에 안 녹는 염은 자, 어떤 종류가 있어? 칼슘 이온이 포함된 경우 잘 안 녹아. 자, 그 다음에 바륨이 포함된 경우 잘 안 녹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속 물질들이 또 포함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음이온으로 염화이온이 포함된 경우 물에 잘 안 녹아. 자, 뭐 금속이온, 뭐 은이온도 있으니까 은. 이런 등등등의 물질이 잘 안 녹아. 그 다음에 탄산염, 황산염도 물에 잘 안 녹아. 그 다음에 황화물도 물에 잘 안 녹아. 오케이? 하지만 이런 애들도 얘네들을 만나면 물에 녹게 된단 말이야. 이해해? 그래서 A라는 녀석은 모든 물질에서 가라앉는 고체 물질이 있으니까 A는 X이고 얘는 불용성이야. 아예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조건 앙금을 생산 안 하니까. 앙금을 어떤 물질하고 만나도 안 생겨. 그러니까 얘는 불용성.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없어. 그것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물에 안 녹아야 돼. 안 녹는 염두 개가 그 앙금인 거죠. 그래서 정인이 말대로 얘는 불용성이어야 돼. 물에 절대 녹으면 안 돼. 그럼 B하고 C가 누구지? 나트륨 이온을 갖고 있는 아이지. 맞아? B하고 C가 나트륨 이온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D라는 물질과 앙금이 생기는 아이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C는 D하고 생기지 않는데 B는 D하고 생겼잖아. 따라서 B라는 물질은 뭐가 되지? 자, 얘는 NaCl이 돼버렸어. 그럼 당연히 C라는 녀석은 NaNO3가 되겠고 D라는 물질은 AgNO3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해? 뭐 만약에 쓸 것도 없어. NaNO3가 가라앉는 물질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안 녹아야 되는 물질이야. 선생님이 서두에 이거 문제 내 상식에 반했어 라고 하는 게 선생님도 고정관념을 갖고 먼저 시작을 했어. 어떻게? 앙금이 생겨야 된다는 걸 고정관념을 생겼어. 근데 NaNO3는 절대 앙금이 생길 수가 없거든? 왜 이런 문제를 내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불용성 물질이 있다는 거지. 이해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 X의 성질을 찾는 게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라고 쓰는 게 정확한 득점을 할 수 있는 답이었던 것 같아. 이해해? 자, 그래서 이거 받고 세 번째 생명 문제입니다. 별건 아닌데 좀 디테일하게 답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붙고 떨어지는 차이야. 아시겠죠? 붙는 것과 떨어지는 게 차이야. 그냥 평범한 답은 애들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히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질문했을지를 생각하고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시간이 없으니까 다 확인을 해봅시다. 그림 가는 사람의 난소에서 발견된 세포가 수정란이 될 때까지 핵 한 개당 DNA의 상대량을 또 나는 A식에서 관찰되는 1번 염색체를 나타냈다. 1번 염색체가 지금 4분 염색체가 됐지 2가 염색체가 됐단 말이야. 그렇다면 A식에는 제1분열 전기 과정이지. 제1분열 전기 과정을 통해서 자 얘는 감수 분열이 일어났지. 제1분열을 통해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난 거지. 그렇다면 B식에는 삼동 염색체 분리가 됐으니까 염색체 개수는 DNA 양은 원래 체세포하고 똑같겠지만 자 얘는 염색체 개수가 몇 개가 됐지? 절반으로 줄었지. 23개야. 자 이때 염색체의 모습은 자 얘는 자 한쪽의 염색체가 2배만큼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있겠지. 그치? 맞아?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이번에는 D식이야. D식에는 수정란이 돼버렸어. 수정란 돼버리면 얘는 전체 염색체가 얼마가 돼야 돼? 46개가 되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동일한 염색체 1번 염색체가 한 쌍이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이해합니까? 수정란이니까 원래 모세포의 염색체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D를 너네들이 잘못 본 친구들이 2사람이나 있다.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란이 자 8세포기가 될 때까지 세포 한 개당 세포질의 양과 배아의 유전 물질의 양을 써보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수정란의 체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합니다. 이 난할은 간기 없이 연속적인 체세포 분열이 이루어져요.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자, 이 전체 세포의 크기는 거의 동일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 난할을 거듭할수록 할구의 수는 많아지고 세포 크기 이거를 자 나뉘어진 세포 크기는 점점점 어떻게 돼? 할구의 크기는 점점점 감소하게 된다. 자 그러면 자 세포 한 개당 난할이 거듭되면 쪼개진 거 하나하나들을 세포라고 할 수 있어. 세포 하나당 세포질량이 처음에 1이었으면 자 2세포기가 되면 2분의 1로 줄어버렸지. 다시 4세포기 되면 4분의 1이 돼버리고 다시 8세포기에 8분의 1이 돼버리지. 이때 나뉘는 방식이 이래. 처음에 2세포기가 될 때 경화를 해. 세로 나눔. 그 다음에 또 경화를 해. 세로 나눔. 그 다음에 위화를 하게 돼. 오케이? 세로 가로로 나뉘어서 8세포기를 형성하게 돼요. 자, 배아의 유전 물질의 양은 어떻게 될까? 세포 하나가 증가할 때마다 유전 물질이 몇 배씩 증가하지? 2배씩 증가하겠지. 계속해서 2배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2배, 4배, 8배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하지만 전체 세포 크기는 어때? 거의 일정해. 얘는 감기가 없기 때문에 세포 분열하는 시기에 얘네는 몸집을 비유하게 세포 질량을 증가시켜 주는데 그게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전체 세포는 큰 차이가 없지. 자, 정상인 부모 사이에 정록 생명이 나왔다. 그러면 아빠는 정상, 엄마는 보인자란 말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생명이 나왔는데 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식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다. X, Y, X 프라임, Y, X, X, X 프라임 Y가 돼, X 프라임이 돼 버리지. 그러면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생명이 되네. 그렇다면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야. 오케이? 뭐 쌍둥이 아들 어쩌고 일란성 쌍둥이잖아. 그 아들을 선택한 후에 한다는 그걸 애초에 이 첫 번째 아들이 정승능인 확률도 구하라. 그것도 구하라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거는 거듭된 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때? 무시하고 새로 태어난 걸로 봐야지. 한 번 아들 낳으면 두 번째 반드시 딸 낳아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일란성이요.
수정란 하나가 난해 과정에서 두 개로 쪼개졌어. 걔는 똑같이 종록생이에요. 총록생명이지. 난또 왜냐면 태어난 아들이 종록생이고. 걔를 제외하고 뭐 했어? 아 잠시만. 아니 선생님 아들이 낳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한 마리가 나와서 걔랑 쌍둥이인데 말이 안 되잖아. 쌍둥이 동시에 낳는데. 아 맞네.